25탄 8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보실게요.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 1번. 네, 1번이죠. 네. 다른 거는 다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쵸? 노인복지를 획일적으로 한다든지 또 돌봄을 가족이 전담한다든지 노인의 재교 프로그램 예산 축소 이것도 안 좋은 얘기고 사회보험 축소 다 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조절이 되면 노인 부양에도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2번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 기억 능력의 저하 2. 감각 기능의 저하 3. 면역 능력의 저하 4. 운동 능력 증가 5. 기초대사율 증가. 정답은 3번. 한 번에 면역 능력 저하죠.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잠재되어 있는 질병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예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고 이제 치료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두균이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상포진이 왔다.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코로나 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 면역력이 이제 떨어졌을 때 코로나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왔는데 대상포진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어,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난다 그러면 면역 능력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네, 독립의 원칙이죠. 요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건 아주 별표 많이 해놔야 돼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또 이거 말고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또 이거는 꼭 뭐냐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일을 해야 소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돈하고 관련된 거. 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독립적으로 집에서 오래 살으란 얘기예요. 요양원 입소하지 말고. 예.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의 원칙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예,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이에요.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우리가 등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에다 신청을 해요? 공단에 신청을 하죠. 그래서 공단에서 등급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 헷갈려 하는 게 최종 판정이라고 나오면 최종자가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등급판정위원회예요.
등급판정위원회. 그러니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등급판정위원회가 답이 되려면 최종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냥 장기유양 등급의 판정 그러면 공단의 업무예요. 공단의 업무는 그러면 등급 판정.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최종 판정자에서 최종이 나오면 그거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의사소견서 발급은 의사가 하는 거죠. 병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도지사예요. 도지사. 도지사 이름으로 발급이 돼요. 경기도에서 이 시험을 봐서 발급되면 경기도지사. 제주도에 가서 보면 제주도지사. 예. 가고 싶으면 가서 시험 봐도 된다고 했어요. 제주도지사님 이름으로 발급받고 싶으면.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청구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관이 있고, 장기요양 기관이 있고, 공단이 있어요. 공단. 그러면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단에다 청구를 해요. 청구. 그러면 공단은 이거를 뭐를 한다?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요. 어디에다? 장기요양 기관에다. 청구한 데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청구는 장기요양 기관, 요양원이든 재가센터이든 복지용구든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해요, 공단에. 그러면 그 한 달에 한 번 지급을 해요. 근데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한다. 근데 심사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급이 안 돼요. 예, 그럼 다시 손을 봐서 다시 청구를 해야지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비용 청구는 누가 한다고요? 장기요양 기관이 하는 거고, 청구는 지급을 공단이 하는 거예요. 공단의 역할은 그러면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의 지급 이렇게 나오면 공단의 업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청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그러니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상담을 하러 가서 뭐를 해? 상담을 하죠. 그러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계약을 체결을 하면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 후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그죠? 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모니터링 후에가 아니죠. 전에, 모니터링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그 예 모니터링을 하다가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거는 퇴소를 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있으면 서비스의 계속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담을 하러 갈 때 뭐를 가지고 간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 대상자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3번이죠.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대상자의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고려를 해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또 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할 수 있게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은 대상자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이 아니라
대상자 우선이에요. 대상자 우선. 대상자 중심이고, 그리고 대상자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서 기관장이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보호자한테 해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려면 동료 요양보호사랑 의논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기관장에게 보고. 7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네, 5번이죠.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이에요. 네. 다음에 8번.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네, 5번이죠. 건의함은 뭔가 불편감이 있을 때 건의함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견해, 생각, 또 불평이 있을 때 그거를 건의함에 넣어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건의함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요거는 1, 2, 3, 4, 5는 다 대상자의 권리예요. 권리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찾는 거죠. 건의함은 견해와 불평 표현, 그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가 됐다라는 거죠. 9번 다음 중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 재산관리에 관한 결정권은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이 중에 노인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3번 무슨 학대예요?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뭐하고 관련돼? 돈은 돈, 부동산. 이거는 무슨 학대예요? 경제적 학대죠. 돈, 부동산 이런 게 나오면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조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정서적인 학대예요. 참여하게 하고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하고 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을 노인이 행사하게 하면 이거는 학대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 거는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1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을 해요.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 대응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네, 5번이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아니면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겠죠.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정답은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험급여에는 세금 안 붙어요. 유효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에서 5년. 잘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산 그림 생각하라 그랬죠, 요거.
요거를 옆으로 돌리면 3자잖아요. 그죠? 3에서 5년이다. 보험급여는 양도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돼요. 예,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 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이 기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장애급여는 중단이 안 돼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 1번. 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죠. 네. 이 약소한 보상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석이라 조그만 상품권을 준비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보호자의 욕구가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대상자의 욕구 반영. 그리고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 선택하면 안 돼요. 종교 뭐 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존엄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신속성보다는 타 직종과의 협력을 우선시한다. 13번 재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 2번. 2번이죠. 일회용 마스크 대신에 기저귀 잘 나오죠. 기저귀. 교대로 나와요. 교대로.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회용 마스크든 기저귀든 재사용을 요청했다라고 하면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4번 요양보호사가 직업 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 2번. 2번이죠.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1번 내 종교를 대상자한테 권유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건을 구입, 판매, 알선, 유인, 알선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상자와 개인적인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더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면 네, 기관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기관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5번 대상자가 부재 중이면 메모를 남기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가 틀린 거예요. 메모에서 다음 날로 다른 날로 약속 시간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기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15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이죠. 어쨌든 돈 깎아달라고 본인 부담금 할인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불법이다. 위법한 행위다. 이게 답이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어쨌든 뭐 할인해달라 이러면 그거는 불법이다. 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해야 돼요. 16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4번. 자, 요거는 뭐예요? 예방법.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이게 해서 젖혀요. 당겨요. 요거. 그리고 손목을 수그리고 또 당겨요. 이거는 수근관 증후군 예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4번에 나오는 거, 이게 진단법이죠.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여기가 저림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근관 증후군은 엄지손가락 반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반쪽, 요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림 증상.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저림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림 증상이 있으면 또 털어요.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왜 자꾸 손을 턴다고 그래요. 먼저도 턴다고 그러더니. 자, 이렇게 손길이 맞대면 저림 증상이 있으면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이 되죠.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가셔야죠. 그리고 이런 수근관 증후군이 이제 진단이 섰어요. 그럴 때 밤에 통증이 심해져요. 그럴 때 손을 터는 거예요. 아무 때나 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끼리 손등을 맞대가지고 밀어서 저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손 털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야간에. 그러니까 저림 증상은 뭐 낮에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야간에 저림 증상이 있으면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된다. 그 내용이 나오면은 맞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무 때나 털면 안 된다. 네, 진단할 때는 병원 가셔야 돼요. 자,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몇 번일까요? 2번. 잠복결핵은 뭐예요? 잠복결핵. 잠복해 있는 거. 그래서 잠복결핵에 걸렸어요.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예요. 이거는 결핵균이 있기는 하나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전염성이 없어요. 전염성이 없는 사람이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본 거는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1번에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했어요. 손에 손수건을 대고가 있으면 괜찮을 건데 손수건을 안 대고 이렇게 가려요. 그럼 손가락 사이로 침이 튀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3번은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돼요.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햇빛에 말리고. 예, 그쵸? 4번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봤어요. 수두나 풍진 대상자를 임산부가 돌보게 되면 이게 감염이 되면 기형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기형아. 그래서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나 풍진 대상자를 돌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번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봤다고 했죠. 대상자가 감염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걸렸어요. 내가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2, 3일간 쉬어야 돼요. 2, 3일간을 쉬는데 다 낫다 하더라도 조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2, 3일간 더 쉰다예요. 더 쉰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2, 3일간 쉰다. 조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면 2, 3일을 더 쉰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요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시험에. 그 다음에 18번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2번 금연이죠. 자, 여기 위궤양일 때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발암 물질이 있고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궤양을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연, 금주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복용에 의한 다발성 위궤양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자주 복용하면 위궤양이 더 심해지겠죠. 이거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가 아니라 복용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예,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 18번은 답이 2번이 되겠죠. 흡연자이면 금연을 해야 된다. 담배 연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보실게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 5번. 네, 5. 네. 이거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꼭 한 문제씩 나오죠. 네, 질병의 예후는 불명확하다. 대부분이 급성 질병이 아니라 만성 질병이에요. 만성 질병이라는 거는 3개월간 치료를 해도 완치가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다 만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 됐으니까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은 뭐 단시간에 해결이 안 돼요. 고혈압, 당뇨, 또 만성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다 만성 질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구분도 안 가서 건망증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검사해 보면 치매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쉬워서 뭐 설사만 가지고도 의식이 좀 저하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전해질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염분 성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약 먹듯이 소금을 처방을 해요. 1g씩 아침에 주세요. 그러면 국에다 타서 주는 거죠. 그리고 소금기가 줄어들면 의식이 깔아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약간 늘어지는 것 같다 싶어서 소금물을 타서 줬는데 좀 반짝한다. 이건 전해질이 안 맞은 거죠.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20번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의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몇 번이에요? 4번. 예, 제일 안 좋은 게 또 4번이죠. 페이퍼의 탄력성이 증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탄력성은 감소이고 기침 반사가 감소가 되니까 미세물질을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래를 못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 반사가 줄어드니까 기관지 내의 분비물은 증가한다. 그래서 감염 발생의 위험은 높아진다죠. 그리고 노인분들은 갈증 반응이 줄어든다 그랬죠. 갈증 반응이 줄어드니까 수분 섭취가 돼요, 안 돼요? 수분 섭취가 안 되니까 몸에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입도 마르고 코 속의 점막도
습기가 없겠죠. 점막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공기흡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쵸? 여기가 말라 있어요, 코가. 그러면 공기흡입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라 있으면.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뭐가 돼요? 정맥류. 자, 보시면 심장 근육은 두꺼워져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를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의 박출량, 심박동수 다 감소가 돼요. 그리고 이 심박출량이 줄어드니까 말초로 가는 혈액이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죠. 그래서 손발이 저리다 이런 표현을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감소돼요. 이게 말초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맥 약화로 하지의 부종,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잘 생기고 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체위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이게 답이 되겠죠. 21번 심혈관계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우리가 요실금에는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이 절박성 요실금은 긴박성 요실금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류성 요실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복합성은 배복, 배의 압력, 배에 압력이 들어갔을 때 실금이 나오는 거, 실금이. 소변을 지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이거 하면 어때요? 배에 압력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 소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복압성, 배에 압력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웃음 치료하면 안 되겠죠. 예. 절박성 요실금은 빈박성 요실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소변이 보고 싶으면 그 소변 보고 싶다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절박한 거. 긴박한 거고. 역류성은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찼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밀려 나오는 거. 거꾸로 역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밀려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거가 역류성 요실금이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발생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이나 수술요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거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요실금일 때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이렇게 나왔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로 먹게 되면 변비가 예방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복합성 요실금은 폐에 압력이 들어가면 소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변비가 심한 사람은 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줘요, 안 줘요? 주게 되죠. 그러면 그때 소변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변비가 안 생기게 이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 비만, 살이 쪄도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에 체중을 늘린다. 계속 규칙적으로 줄넘기 한다. 식이섬유 제한한다.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 다 안 되는 내용들이죠. 23번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행동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1.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 네, 5번. 5번이죠. 이 골다공증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심하게 해서 막 몇십 킬로씩 뺀다. 이러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저체중 상태.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러면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좋은 거예요. 단백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또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하면 넘어질 일이 없겠죠.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서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잘 보이니까 넘어질 이유 없겠죠. 그러면 골절의 위험이 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체중 상태로 유지해가지고 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골절의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거동이 불편해요. 이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거는 본인이 자세를 또 잘 못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런 대상자예요. 그래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눌려있는 시간이 적겠죠. 앉으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겠죠. 또 취침 시 자주 뒤척여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런데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어요. 이 마른 사람들 욕창이 잘 생겨요. 왜냐면 뼈하고 살 있는 데서 이 쿠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살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끼리 이렇게 맞대요. 그러면 뼈가 이 살이 있는 데는 뼈하고 살이 닿으면 여기에 쿠션 역할이 되잖아요. 그런데 뼈끼리 닿아요. 그럼 여기도 살이 없고 이쪽 뼈에도 살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욕창이 잘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없고 또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리를 꽈요. 다리끼리 이렇게 당겨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한쪽 다리 위에, 조인트 위에 다리 하나를 올려요. 그러면 한쪽은 종아리 밑이라 살이 있겠죠. 근데 이 올라가져 있는 다리 밑에 깔려 있는 이 다리는 뼈잖아요, 뼈.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떼놓게 되면 그 부분이 빨갛게 돼 있어요, 빨갛게. 그런데 다리를 떼어놨는데도 계속 빨갛다. 그럼 욕창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다리끼리 자꾸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발길이 닿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베개를 아니, 이불을 그 사이에다 이렇게 껴줘요. 그러면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불이 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욕창이 안 생기는데 다리끼리 닿아져 있으면 살이 없는 부분 쪽에 그쪽에 욕창이 잘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영양 부족 상태인 사람은 욕창이 잘 발생한다라는 거죠. 25번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네, 5번. 5번이죠. 행동이 느려진다. 행동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시공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집 나가면 못 찾아오고 뇌의 정상적인 노화 과정은 아니에요. 치매는. 예. 그리고 비율은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매의 70%를 차지해요. 그리고 치매는 최근 일보다 과거의 일을 기억을 잘해. 단기 기억력. 최근 거를 기억을 못해요. 옛날 거는 옛날에 알았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알고 있던 것들. 그런데 최근 거는 기억을 잘 못한다. 근데 나중에는 말기가 되면 과거 것도 기억을 못하겠죠. 그쵸?
26번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발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발라야 되겠죠. 당뇨병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보습제를 안 발라서 발이 건조해요. 그럼 갈라지겠죠. 그럼 상처가 생겨요. 당뇨 환자들은 상처 치료가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변비를 예방하려면 고섬유질 식이를 줘야지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혈당 조절한다고 공복 시에 운동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저혈당으로 빠지게 되죠. 저혈당. 27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깊은 수면을 취한다. 3.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5번. 몇 번이에요? 5번. 네, 5번이죠. 낮 시간의 졸음은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취침 중에 자꾸 깨고 수면량은 감소하고 그러면 낮에 졸아요, 안 졸아요? 졸죠. 낮에 졸아요,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못 자고 낮에 졸아요. 그러면 졸면은 어르신 주무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아니, 안 자는데. 눈 감고 계시던데요. 그러면 눈만 감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 시간에 졸면 자꾸 깨워야 돼요. 안 그러면 밤에 안 자고 낮에 자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밤에 주무시게 하려면 낮에 졸면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든지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밤에 수면 상태가 안 좋아서 낮에 졸고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산책을 나간다.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데 뭐 커튼을 쳐준다. 뭐 온도를 맞춰준다. 뭐 이렇게 뭐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낮 시간대는 졸음이 증가하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노인의 수면 변화도 잘 나와요. 그다음에 28번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우울증 3대 증상 뭐예요? 불면증. 그쵸? 불면증. 잠을 못 자면 식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식욕 억제, 식욕 부진.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은 감소한다 그랬죠. 체중이 감소하니까 무기력해지고 기운도 없고 그쵸? 예, 무기력. 그래서 여기 식욕, 체중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9번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음순이 커진다. 1.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이번에 질벽이 얇아진다죠. 여성이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난소가 작아져요. 아기 날 일 없잖아요. 그쵸?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가 되고 질벽이 얇아져요.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 윤활작용도 감소가 돼서 성교가 어렵고 성교 시 통증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유방을 보면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어떻게 돼요? 축 처지잖아요. 할머니들 가슴 보면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그리고 작아지고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 발생하기가 쉬워요. 염증이 생기기. 그리고 방광 기능, 대뇌 기능 저하로 빈뇨, 요실금, 야뇨증 이런 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생식기계. 30번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3. 일시적 금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킨다. 4.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간접 흡연도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막 선전에 나오잖아요. 흡연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금연 시기를 높이면 금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금연은 뭐 아무 때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일시적 금연이 폐 기능을 악화시키면 누가 담배를 끊겠어요. 그렇죠? 폐 기능이 일시적 금연이라 하더라도 폐 기능은 좋아질 수 있고요. 금연을 했는데 혈중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하면 이것도 뭐 금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소해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답이 되겠죠.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매년 1회는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이라는 1회 접종. 65세가 되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회 접종을 해요. 세 가지를. 그 이후에 100일에 빼고, 여기 마이너스 100일에 있죠. 마이너스 100일에. 100일에만 빼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한 번씩 맞는다. 그래서 10년마다 파티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방접종. 폐렴은 65세, 대상포진은 60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2번 요양보호 업무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이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간결하게 보고하고 바로바로 해야 돼요.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보고하는 건 아니고 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관적. 주관적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맞다.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 주관적 안 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응급상황 시는 사고의 결과를 먼저 보고해야 돼. 결과. 분석한 다음에 보고가 아니라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가 넘어져서 부러졌어요. 그럼 부러진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 상황을 줄줄줄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러졌어요. 이러면 뭐 119에 연락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 때는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3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법적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도 일을 하고 간호사도 일을 하고 물리치료도 일을 해요. 아니면 사회복지도 일을 하고 그랬을 때 내용을 기록을 해놓으면 물리치료 파트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고 사회복지 간호 파트에서 다 기록을 볼 수가 있겠죠. 정보를 제공해서 공유를 하면 대상자를 케어하는 데 도움이 더 되겠죠. 그래서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요. 네.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없다. 있다.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도 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작성은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19세 이상의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고 의료기관에 연동 안 돼요. 그리고 작성을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등록할 수 있게 정해진 그 기관에서만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아예 작성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19세 이상의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4.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정답은 3번. 3번이죠.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3-4시간 후부터 사후강직이 시작돼서 96시간까지 사후강직이 시작되게 돼요. 근데 우리 96시간까지 우리한테 계시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몸이 굳어져요. 강직이라는 거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구부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구부린 상태로 굳어지기 때문에 몸을 일자로 자세를 만들어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굳어져 있던 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굳어져 있던 거는 펴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피려고 그랬다, 억지로 피려고 그랬다는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은 마비가 있지 않았던 부분들은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해줘야 되고요. 의치는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시트로 얼굴이 아니라 어디까지 덮어요? 어깨까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 아니고. 그리고 얼굴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베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깨하고 머리에 베개를 대줘요. 베개를 대줘야지 얼굴색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혈액이 밑으로 쏠리니까. 그리고 이 얼굴색 변화도 막지만 또 하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폐소생술하면 턱을 들잖아요. 기도가 열리게. 그 이렇게 턱을 들면 입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이 벌어지는 것도 예방하고 얼굴색 변화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는 베개를 빼는 게 아니라 베개를 머리하고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대줘요. 그리고 5번은 튜브가 있는 경우는 제거 아니고 이거는 의료진이 하는 거예요. 요양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튜브를 제거한다. 뭐 이 제거한 거를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튜브 제거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답이 아니라는 거. 네, 여기까지 이런 문제였고요. 이제 실기 문제 보실게요. 3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이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3번이죠. 영양액은 주사기 몇 cc짜리로 해요? 50ml짜리로. 50ml 주사기로 제공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잠그고 보고한다. 잠그고 보고한다죠. 그리고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가 아니라 매번이죠. 매번 세척하여 말린다.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보다 같게가 아니라 높게 한다. 높게 해야지 중력에 의해서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37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왼쪽 주먹을 쥐라고 그랬어요. 왼쪽 주먹을 쥐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왼쪽이 마비예요. 그러면 1번, 2번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2번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예, 4번이죠. 자, 다시 보시면 왼쪽이 마비예요. 왼쪽 주먹 졌죠? 음식물은 건강한 쪽에 주는 거니까 틀렸죠. 오른쪽에 음식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쿠션은 불편한 쪽에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왼쪽을 지지를 해줘야 되고 자세를 취할 때는 밑으로 가는 거는 건강한 쪽이라 그랬어요. 오른쪽이 밑으로 가야 되고 상체는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하게 되면 사례가 덜 걸린다 그랬죠. 사례 방지. 그래서 상체는 높이고 머리는 숙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를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식사 후에는 불편한 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주먹은 왼쪽을 줬죠. 그러니까 왼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식사를 주는 거는 건강한 오른쪽으로 주는 거죠. 그죠? 38번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서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이게 손을 떠는 사람들은 입에 직접 넣어줘야 돼요. 1번은 큰 알약은 작게 쪼개는 게 아니라 약은 금이 가 있는 거. 이것만 쪼개거나 분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약이 크다고 해서 쪼개는 건 안 되는 거고 처방약과 비처방약은 섞어서 주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줘야 되겠죠. 시간 간격을 두고 금식인 경우라도 혈압약은 준다라고 했어요. 건너뛰면 안 되고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서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를 수 있는 것만 갈아서 준다 그랬죠. 39번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꺼지로 닦아서 버린다. 3.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 2번이죠. 연고는 처음에 나온 연고는 꺼지로 닦아서 버리라고 그랬고요. 이 연고는 각막에 넣는 게 아니라 결막낭 위에 연고를 놓고 눈은 위를 쳐다보고 연고를 짤 때는 중앙에서 코도 그려야 되죠.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넣어주는 거고요.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다시 넣는 게 아니라 꺼지로 닦아준다. 그리고 투여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뭐로 다 닦아요? 멸균 꺼즈. 알코올솜으로 눈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기절하죠, 기절. 그리고 하부 결막낭은 맞아요. 여기 하부 결막낭. 근데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빼준다 그랬죠. 그리고 눈을 감고 눈에 있던 거는 안구를 굴린다 그랬죠. 안구를 굴려서 전반적으로 눈에 연고가 퍼질 수 있게 해주라 그랬죠.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질러준다. 상의를 갈아입을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바늘을 빼준다. 5.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 3번. 네, 3번이죠. 3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고요. 주사 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피멍이 든다. 피멍. 그래서 피멍이 들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정도를 눌러줘야죠. 지혈이 될 때까지. 4번은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의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바늘을 빼주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잠그고 보고. 5번은 주입 속도를 스스로 대상자 스스로 조절하도록 두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 틀렸어요. 3번은 상의를 갈아입을 때 왼쪽 마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입히는 거는 입마, 입힐 때는 마비,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라 했죠. 그러니까 입마니까 마비가 왼쪽이죠. 왼쪽 팔 끼우고 수에 끼우고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3번이 맞는 거죠. 41번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대어준다. 정답은 1번이죠. 대상자의 둔부.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엉덩이 있는 쪽에 방수포를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변기를 대주는데 변기에는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 변기 안에 화장지를 몇 장 깔아주라 그랬죠. 그리고 TV나 음악을 틀어서 이 소리가 안 나게 해줘야지 편안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변기는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가 아니라 변기는 반드시 누워서 대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협조가 된다라고 하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들어보세요 하고 변기를 대주면 되고 대상자가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옆으로 돌려 눕히고 변기를 대준 후에 다시 원위치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각도를 되게 붙여주진 않아요. 4번은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랫부분을 덮는 게 아니라 허리 아랫부분을 가려주고 그 후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 4번인 상황은 볼 거 다 보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덮은 다음에 바지를 벗겨야 되고 대상자가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 옆으로 돌리는 거는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될 때 하는 거죠. 42번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이거를 90도 빼고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회전시켜 앉힌다. 이렇게 된 문제도 있어요. 답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기에 앉히는 거죠.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팔을 휠체어의 먼 쪽 팔골에 놓고 외양보호사는 겨드랑이 사이로 허리를 잡고 일으켜 세워서 90도 회전시켜서 앉히는 거죠. 그쵸? 이때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았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이 마비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힘주고 오른쪽 손으로 변기 잡고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히면 대상자의 무게를 우리가 팔을 잡아가지고 할 수가 없죠. 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서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감싸 안아서 일으켜 세운 후에 발이 바닥에 닿으니까 일으켜 세운 후에 몸을 돌려주는 거죠. 그죠?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배설하는데 이동변기에 앉아서 배설을 할 때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배설한 다음에는 물티슈가 아니라 배설물, 분비물, 이거는 뭐 한다 그랬어요?
물과 비누로 닦는다 그랬죠. 변기가 차가우면은 변이가 안 생겨요. 생겼던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수건으로 이렇게 얹어놔야 되겠죠. 따뜻한, 차갑게 아니라 따뜻하게. 그리고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아니라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대상자가 앉았을 때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5번은 변기의 높이는 우리가 높이 문제가 나오면 뭐라 했어요? 무조건 같다. 변기랑 침대, 이동 변기랑 침대 높이 같아요. 또 하나는 욕조하고 목욕 의자하고 높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같다예요. 44번 유치도서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이 도서관 밖으로 셀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 2번이죠. 연결관이 꺾여 있으면 풀으면 되는 거고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 버리면 되죠. 그리고 주머니 들고 잘 걸어 다녀요. 그러면 좋은 거죠. 잘 걸어 다니면. 5번은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가 잠겨져 있어요. 그럼 소변이 안 새겠죠, 밑으로. 그쵸? 이런 거는 보고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변이 도서관 밖으로 셀 때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체를 하든지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45번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의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 5.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정답은 4번이죠. 요거는 우리 교재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 그쪽에 예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시가 나오고 상황이 나오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예시를 잘 봐야 돼요. 예시. 특히나 이제 대상자가 손을 잡고 바지 속에 집어넣어서 기저귀 있는데 그 기저귀 속으로 손을 넣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그 예시에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손톱을 짧게 잘라준다. 아니면 손을 자주 씻어준다. 대처 방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요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의치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의치를 표백제나 뜨거운 물. 또 의치를 뺄 때는 위에서 아래. 끼거나 빼거나 둘 다 위에서 아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같이 보관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추어서 보관한다. 같이. 그리고 의치 보관은 찬물에 해야 돼요. 그래야 변형이 안 된다라는 거죠.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눕혀서 방수포를 깔아요. 그리고 대상자는 이 머리가 모서리에 오게 눕혀요. 그런데 요거 머리를 어깨를 잘 바꾼다 그랬죠. 어깨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이렇게도 잘 바꿔놔요.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와야지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면 머리는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고 1번은 눈은 수건 맞아요. 그쵸? 근데 귀는 귀마개 솜이에요. 그런데 한쪽 귀가 아니라 양쪽 귀를 다 막아야 되겠죠. 그쵸? 한쪽 귀만 막는 게 아니라 방수포는 머리에서 목까지가 아니라 어깨까지.
여기까지 깔아줘야 되고 이 위에 수건을 깔아요. 수건을 깔아서 가슴부터 허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가슴으로 뒤에 깔렸잖아요. 그거를 어깨까지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허리까지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호를 위해서 어깨까지 등뒤에다 깔아놓고 그거를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허리 아니에요. 48번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 2번이죠.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그면 온기를 느끼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발을 담가놓고 손을 담가놓으니까 이 손톱 발톱이 좀 이렇게 딱딱한 기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 게 아니라 말초에서 심장 방향, 그래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고 각질이 생기지 않게 피부를 건조가 아니라 보습제, 로션 이런 거를 자주 발라줘야 되고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가 아니라 보고죠, 보고. 염증이 있으면 보고. 그리고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라 일자로 자른다. 일자로 자른다. 4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안은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 눈은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이죠. 1번 보시면 코 안을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화해가지고 숨막혀 죽어요. 그렇죠? 어? 알코올솜을 닦아봤어요? 닦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알 수 있겠죠. 냄새. 알코올솜 아니고 코 안은 코 속, 콧볼 이런 데는 깨끗이 닦아요. 깨끗이 닦지만 알코올솜으로 닦는 건 아니다. 그 눈은 눈곱이 있는 쪽이 아니라 없는 쪽부터 닦아야 되죠. 눈곱 없는 쪽에서 눈곱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없는 쪽에서 별 문제가 없는 쪽을 먼저 닦고 문제가 있는 쪽을 나중에 닦는데 수건의 다른 면으로 닦는다. 그리고 눈, 코를 기점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그랬어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면봉으로 귀지를 제거하는 거는 병원에서 제거를 해요. 그런데 귀 입구의 귀지는 닦아도 된다는 거예요. 입구, 귀 속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귀 속의 귀지를 닦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거고 얼굴은 어디부터 해요? 눈, 코, 뺨, 입술, 턱, 그 다음에 이마, 귀, 목 이런 순으로 가는 거죠. 눈이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눈이 맨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50번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이죠. 닦을 때는 요도질 항문 그 다음이 회음부가 되는 거죠. 그쵸? 회음부. 자, 닦을 때는 말초에서 심장 방향이니까 손목에서 어깨 쪽. 유방은 동그라니까 원을 그리듯 닦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왜 시계 방향으로 닦냐라고 하면 왜 닦아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옆으로 눕혀서 뒤쪽은 목에서 둔부 쪽이에요. 그리고 항문 주변도 깨끗이 닦는다. 이렇게 되죠. 네. 등 쪽은 다 원을 그리듯이.
그런데 위에서 아래다. 다 위에서 아래예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얼굴, 목, 양팔, 그 다음에 가슴, 복부, 하지, 다리, 그 다음에 목에서 둔부까지. 목에서 둔부까지. 그쵸? 아, 등에, 여기, 등에서 둔부까지. 그쵸?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등 쪽은 다 원을 그리듯. 근데 앞에는 얼굴 닦았잖아요. 눈, 코, 입 했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목을 닦아서 양팔, 손가락, 손, 어깨, 가슴 원을 그리듯. 복부 닦고, 다리는 발가락, 발등, 허벅지. 그리고 뒤로 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 뒤도 위에서 아래.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뭐예요? 체위 쪽에서 나오는 올바른 신체 정렬. 어떻게 다치지 않고 옮길 수 있는가? 그거죠. 1번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이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 3번이죠. 1번은 몸통의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해야 되고 대상자와는 일정한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무릎은 굽히고 다리는 벌리고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은 굽혔으니까 무게중심은 낮추고 발은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 그랬죠. 그리고 4번 방향을 전환할 때는 몸통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리를 돌리는 거예요. 다리. 그리고 빠른 반동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52번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3. 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일단 마는 맨 뒤로 갔어요. 똑같아요. 1, 2, 3, 4, 5가. 몇 번이에요? 4번. 4번. 자, 보실게요. 일단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랑 평행하게 놔야 되겠죠. 갖다 놔야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을 바닥에 내려놔야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침대를 건강한 손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 위에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해서 일으켜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눕혀야 되겠죠. 그쵸? 자,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예요.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마.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일단 마는 맨 뒤에요. 마 빼고 가나다라 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침대 수평. 그 다음이 베개 옮기고. 그러면 뭐예요? 나라죠. 나라는 몇 개?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고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줘야죠.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두 사람의 손의 위치가 같다 그랬어요.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대퇴 밑. 그래서 두 명이 동시에 올리면 되겠죠. 자, 54번 오른쪽 발목을 접지는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과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그랬어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부축. 예. 1. 왼쪽 팔, 왼쪽 손목. 2. 왼쪽 팔, 오른쪽 손목. 3. 오른쪽 팔, 허리. 4. 오른쪽 팔, 왼쪽 손목. 5. 오른쪽 팔, 오른쪽 손목. A는 대상자의 팔이고, B는 대상자, 요양보호사가 잡아야 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예요. 일단 오른쪽 발목이 접질렸으면 어느 쪽에 가서 서요? 왼쪽. 왼쪽에 가서 서야죠. 건강한 쪽에. 부축, 이송 이게 나오면 건강한 쪽에 가서 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으니까 대상자의 왼쪽에 가서 쓰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아니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어느 쪽 팔을 놓을 수 있어요? 오른쪽 발을 접질렸으니까 요양보호사가 나의, 그러니까 환자의 왼쪽에 가서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의 어느 쪽 팔? 왼쪽 팔을 올리고 어느 쪽을 잡아요? 왼쪽 손목. 자, 보실게요. 요렇게 서 있어요. 요거는 다친 사람. 다친 사람의 여기가 왼쪽이고 오른쪽이죠. 그쵸? 그런데 어느 쪽 발목을 접질렀다 그랬어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렀다 그랬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선다? 건강한 왼쪽에 선다. 오른쪽을 다쳤잖아요. 건강한 요거는 요양보호사. 왼쪽에 섰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왼쪽 팔을 대상자의 왼쪽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치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이 왼쪽 손목을 잡아야 되죠. 대상자의 왼쪽 팔이 내 어깨에 올라왔으니까 내 어깨에 있는 손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느 쪽 손목이에요? 대상자의 왼쪽 손목이잖아요. 왼쪽 팔을 올리고 나면 대상자의 왼쪽 손목을 잡는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요거 손목 훅 잡아당기면 당겨지잖아요. 그리고 걸어갈 때는 바깥쪽부터 걷는다. 여기 걸어 나가고 가운데 우리 초등학교 때 여기 묶고 뛰어갔잖아요. 그래서 바깥쪽 다리 가고 가운데 쪽 다리 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친 쪽 다리부터 걸어간다. 됐죠? 예.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버스 내리는 거 직엄마 지마건 생각하셔야 돼요. 자, 1. 지팡이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내려가는 거 지금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마건이죠. 지팡이 1번이고 왼쪽이 마비예요. 왼쪽. 그러면 뭐예요? 지팡이 왼발 오른발 지마건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올라가는 거는 직엄마예요. 내려가는 거랑 평지는 같다. 5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임대하고 구입이 있었죠. 1번은 침대, 2번 배감지 매트, 3번 목욕 리프트, 4번 휠체어, 5번 간이변기. 구입할 수 있는 거는 5번의 간이변기죠. 57번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항문을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하면은 빈혈에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감염의 우려가 없죠. 58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안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꼽는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요리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으면 화재 발생하는 거 지켜볼 수 있겠죠. 예. 소화기 위치를 자꾸 바꿔놓으면은 막상 불이 나면 안 보여요. 그 옆에 있어도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세탁물은 전열기구 옆에 널어놓으면 화재 발생할 수 있겠죠. 예. 59번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의 대처 방법이에요. 1. 침대로 옮긴다. 2. 전류를 차단한다. 3.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4.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 2번. 무조건 전류 차단이죠. 이 침대를 옮기거나 주물러주거나 만지거나 어깨 두드리면 같이 감전이죠, 같이. 예, 그래서 전류를 차단한다. 60번.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정답은 4번이죠. 그릇은 기름기가 없는 유리컵부터 마지막에 뭐예요? 프라이팬, 기름기가 많은 프라이팬 순서죠. 씻은 식기는 젖은이 아니라 마른 행주로 닦아야죠. 그리고 수세미는 그물형보다는 스펀지형이 좋다. 구멍 뽕뽕 뚫린 스펀지형 수세미가 좋고, 요리 그릇을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져. 찬물에 담그면 안 돼요.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부어요. 61번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거.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거.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거. 시트 물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거.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거. 정답은 3번. 열에 강한 베개죠, 베개. 그렇죠? 모직 나오면 틀려요. 면이에요, 면. 예. 6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이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업무 대행할 때 대상자가 요구하면 그 담당자를 전화를 바꿔주면 돼요. 연결해서. 63번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다 비언어적인 행동을 한 거죠.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화장실 가야 되겠죠. 화장실. 구석진 거 찾고 서성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바지를 벗으려고 해요. 이거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죠. 표현. 64번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수저를 사용 못하면 그냥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거를 주면 돼요. 그렇다고 음식을 갈아야 수저 사용 못한다고? 아니면 콧줄을 꼽아가지고 영양을 제공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가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요. 요양보호사는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번 매일 보는 사람이 잘 기억해 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이네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네, 5번이죠. 반복적으로 질문하면 반복적으로 답을 하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인데 아유 누구긴 누구야 어머니 딸이잖아요. 이러면 이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66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의 대처 방법은 1.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예, 5번이죠.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67번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한다. 그러니까 산책하러 나가서 뭐해요? 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쵸? 다른 얘기 하면서 뭐 고향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주의 환기 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체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각오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번. 5번이죠. 일단 대상자가 누가 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대상자가 믿지도 않고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각오 없다. 안심시키고 그 옆에 같이 있어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죠.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 행동이 잦아질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놀이에 참여시킨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지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극은 틀어주면 안 되겠죠. 사극. 예. 장군이라고 나를 안 따른다고 화가 나 있는데 텔레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틀어줘도 사극은 틀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의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익숙한 거. 그래서 좋아하는 반려견이랑 같이 있게 한다. 좋아하는 인형을 준다. 이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 네, 그리고 조명은 밝게 하고 TV 켜야 되고. 이거 뭐예요?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는 거는 석양증후군. 예. 71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치기 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숙련된 요양보호사, 숙련된 보호자가 담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지자극 훈련은 움직일 수 없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지자극 훈련은 약물요법 아니에요. 약물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약물요법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족의 부담도 줄여주겠죠. 왜 약을 좀 덜 쓰고 인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비약물요법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가족의 부담 줄어들겠죠. 72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 개인정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의 성명을 부르고 대상자랑은 눈높이가 같아야 돼요. 정면에서 가까운 거리 1m 정면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돼요. 전문 용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한다고 즉시 지적하면 이게 의사소통이 되겠나요? 네.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제게 이런 부탁을 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가 나전달법이라고 그랬어요. 뭐 걱정이 되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식사를 안 하시니 건강에 해칠까봐 제가 걱정이 되네요. 뭐 이런 식. 그런 거 다 나전달법이다라는 거죠.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장애 대상자, 5. 판단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시각장애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신체 접촉을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말을 먼저 해야 되고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 그리고 대상자의 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알려줘야 되고요. 또 읽고 싶어 하는 건 눈이 안 보이니까 대신 읽어주면 되겠죠. 시각장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75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단순한 활동. 주의력 결핍 장애한테 복잡한 거 막 이러고 그 집중이 안 되겠죠. 그렇죠? 76번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진압력 장애예요. 정답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진압력은 뭐예요?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사진, 아들을 기억하게 만든다. 77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높이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어준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이렇게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려요. 이거는 경기하는 거죠, 경기. 침을 흘리면 그 침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이 경기하는 거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주면 그 손수건에 의해서 혀가 목 뒤로 밀려요. 그러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하는 대상자는 몸을 이렇게 꽉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이게 목에 단추가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다면 단추 좀 풀어주고 허리띠 이렇게 벨트 그거 좀 풀어주고 해서 호흡하기 편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대상자는 그대로 두고 위험한 물건만 치워주면 되고 그리고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옷을 말아 내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옆으로. 예, 그래서 이런 여기 침을 흘린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고 전반적으로 이런 경기하는 대상자는 누운 상태에서 머리 뒤에 부드러운 걸로 대줘야 돼요. 목 아래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유지죠. 기도유지. 78번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 즉시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3.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약을 먹었을 때는 이 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고 대상자가 먹고 난 약병 아니면 약 아니면 토사물 이런 게 있다라 하면 가져가야 돼요. 토사물 안에는 토해놨을 때 거기에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약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응급처치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은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예,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그랬어요.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이 아니라 이 30회가 덜 되고 한 15번 눌렀어요. 그런데 기계가 왔어요. 그러면 바로 전원을 켜야 되는 거예요.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충전 중에는. 그런데 쇼크 버튼 누르는 거랑 또 리듬 분석 중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상 호흡이 있는데 심장 당연히 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1.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인공호흡, 기도유지 1.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기도유지, 인공호흡, 가슴 압박 4. 반응 확인, 기도유지,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인공호흡 5. 반응 확인, 기도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정답은 2번이죠. 반응을 확인하고 대상자가 뭐 호흡이 없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9에 도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80문제 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